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수론 작가의 작품 거미집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속 어머니는 아들들 딸셋을 두었는데요. 이들은 어느 날 늙은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에 대해 가족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미의 집 이순원. 오후 3시쯤 다시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이세요. 서무개 김양이 말했다. 왜 또? 송수하기를 들어올리며 그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잊지 말라고요. 여전히 찬바람 도는 소리였다. 아침에도 아내는 현관 앞에 지켜섰다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대답을 않고 나오자 아내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와 출근하는 사람 등에 대고 다시 오금박듯 말했다. 오늘 저녁에 다들 이리로 모이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모를 얼굴이 아니었다. 아내는 내일 누이 동생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걸 매듭지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딸은 뭐 자식 아닌가?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지금 방송국에 와 있는데요. 나도 일찍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으니까 끊어. 그는 거칠게 송사기를 내려놓았다. 방송국은 무슨 얼어 죽을? 아내는 석 달 전에 등록한 그 방송국의 문화강좌에 갈 때면 강좌에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꼭 방송국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어쩌다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 날 더러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방송국에서 사모님 전화하셨음 하는 메모가 책상 위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곤 어김없이 그 메모를 받아 적어준 여직원이 놀랍다는 얼굴로 다가와 어머 부장님, 사모님께서 방송국에 다니세요? 하고 묻곤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 방송국 문화강좌에 등록하며 아내가 자신의 심란해진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자 했던 것은 그 문화강좌에서 가르치는 서예나 꽃꽂이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자신이 지금 다니는 곳이 방송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만 편해질 수 있다면, 아니 어머님만 편해질 수 있다면. 처음 그는 아내가 그 문화강좌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 회사에서 차를 끌고 와 아내를 방송국에 데려다 주었다. 어머니가 그의 집으로 온 지 2달이 조금 더 지난 7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방송국에 다니는 아내와 가끔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아내도 자주 여기 방송국인데요 하고 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부터 아내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단순히 배울 마음으로만 찾자면 아파트 부근이라고 해서 왜 제대로 된 서예학원과 꽃꽂이 학원이 없을 것인가. 그러나 굳이 아내가 그걸 방송국으로 고집할 땐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간은 그런 터무니없는 신분 상승의 허영이 아내의 빈 가슴을 문화적으로 채워주는 것 같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어머니가 온 이후로 그에게나 아내에게나 가장 편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어머니가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잠시 묻어둔 불씨에 지나지 않았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못 견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셔온 지 5달도 안 돼 누가 어머니를 모실지에 대해 가족회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어쩌면 아내는 이 기회에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잘못이라면 당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그에게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그랬다면 아내도 지금처럼 억지로 어머니를 밀어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내가 결혼한 다음까지도 어머니는 오래도록 그곳에서 막내와 함께 살았다. 막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이다. 지난 봄 막내에게 그런 일만 없었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막내네 집에 계실 것이었다. 아내의 말대로 그 문제로 이제 가족회의를 연다면 큰 누이와 작은 누이 그리고 그쪽 처부모를 모시고 사는 둘째에겐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도록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막내 계수 씨는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이며 또 감옥에 가 있는 아우에겐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형편은 어려웠어도 어머니에겐 우리 집보다 막내네와 함께 있을 때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100번 편했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아내는 어머니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다. 또 그런 아내가 아니더라도 결혼 초엔 작은 누이와 대학생이던 둘째, 중학교 다니는 막내가 있어 누군가 그들 뒤를 봐주어야 했다. 어머니가 그의 집으로 온다는 것은 작은 누이와 동생들도 함께 들어와 산다는 뜻이었다. 그건 누이도 동생들도 원하지 않던 일이었다. 어머니한테나 자주 들러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차 집에 들렀을 때 둘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자주 가게 되지 않았다. 집 얘기만 나오면 아내가 먼저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고 했다. 어머니도 자주 오시지 못했다. 어쩌다 번갈아가며 동생들이 한 번씩 들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때도 아내는 좋은 얼굴로 시동생들을 맞지 못했다. 큰아이를 낳고 이어서 작은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 작은 누이가 결혼을 했고 둘째가 아들 없는 집 장녀와 결혼해 처가로 들어갔다. 그때 막내는 대학을 다녔다. 어머니는 여전히 막내와 함께 창신동 달동네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았다. 아마 어머니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그의 집에 다니러 왔던 것도 그 무렵의 일일 것이다. 네가 아우를 타일러 보아라. 오공 한 중간의 일이었다. 끝내 아우는 퇴학당해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때도 어머니는 창신동에 혼자 남아 막내의 옥바라지를 했다. 막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그의 집에 오지 않았다. 아내조차 막내의 그런 일을 대역죄 보듯 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런 아우의 일이 자신에게까지 불똥 튀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했다. 후에도 아우는 복학을 했다가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 나와서는 계수 씨를 만나 결혼했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모실 생각이었으면 그때 어머니를 모셔왔어야 했다. 이제 막내도 결혼했으니 어머니는 오빠하고 언니가 모시지 그래요? 남들이 봐도 그렇지.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는데. 언젠가 작은 누이가 그의 집에 놀러 왔다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너른 방을 둘러보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그렇게 애 같다면 고모가 모시지 그래요? 큰삼촌네처럼. 아내가 한 말이었다. 그걸로 아내는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후에도 작은 누이는 한 번 더 그런 소리를 했고 그때 아내 역시 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었다. 작은 누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였다. 왜요?
미국엔 노인들은 이미 못 오게 하는 법이라도 있대요. 그러라네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이 다음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부터 그렇게 틈날 때마다 오금을 박아놓아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자 아직 바쁠 것 없는 노 대책이었다. 당신은 애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왜요? 어머니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는 어머니와 다르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준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줬나요? 애들 역시 이 다음에 당신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한테 배운 것도 그런 거고. 두고 봐요. 나는 어머니와 다르니까. 아내는 그런 여자였다. 자신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줄은 알지만 어머니와 같은 노인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 여자였다. 아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어머니는 같이 살면 자식에게 누를 끼치지만 자신은 신식이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어머니는 자신과 어울릴 수 없지만 자신은 이 다음에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여자였다. 자신은 이해하고 이해되리라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며느리와 함께 얼마든지 방송국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아니, 방송국에 나가는 것을 더 없는 교양으로 생각하는 여자였다. 지난 3월 회사 노조일에 늘 앞장을 서던 막내가 다시 감옥에만 가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동생네 아이들과 함께 지내셨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꿈꾸는 삶과 아직은 그 꿈과는 정반대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 늘 가슴 졸이긴 했어도 어머니에겐 그때가 천국이었을 것이다. 아우가 감옥으로 간 다음 개수씨는 개수시대로 할 일이 많아졌다. 아우 대신 어머니까지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우가 바깥에서 맡았던 일의 일부에다가 아우의 옥바라지를 또 해야 했다. 몇 개월 동안 그런 개수씨의 찌든 삶을 보다 못해 그쪽 친정에서 개수씨와 아이들을 반강제로 데려갔다. 서방 따라 사회운동을 하든 옥바라지를 하든 생계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니겠냐고 개수씨의 오라비가 그의 회사로 찾아와 말했다. 남는 건 어머니 문제였다. 그리고 그건 이쪽 형제들이 결정하고 해결해야 했다. 결국 큰아들인 그가 어머니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는데도 아내는 벽이 문이라고 내밀며 반대했다. 아마 아내가 막내 시동생의 옥살이를 그때처럼 제일같이 애석하게 여긴 적도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개수씨와 조카들을 불러들인 개수씨의 친정오라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났으면 동생 시어머니는 왜 못 불러들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험담을 퍼부었다. 일이 급해지자 그도 그런 아내에게 우선은 당분간이라고 말했다. 달리 길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그때 길이 없었듯 지금 역시 길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손목을 꺾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4시가 지나고 있었다. 오후의 늦은 가을볕은 이제 거실 한켠에 말리려고 펼쳐놓은 작은 수건 조각만 하게 머물렀다. 부질없는 짓임을 알면서도 노인은 탁자 저편에 놓인 난화분을 들어 이켠 볕 한가운데로 옮겨놓았다. 난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볕에게 무언가 아직 해줄 수 있는 몫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언뜻 쳐다본 시계는 막 4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제 슬슬 청소를 해두어야 할 시간이었다. 아침 느지막하게 나가면서 며느리가 오늘 저녁 다들 이리로 모일 거라고 말했다. 어머니 문제로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에 한 가닥 찬바람이 돌았다. 저녁은 놔두세요. 제가 돌아와서 할 거니까. 괜히 형제들 모인 자리에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요.
제 입으로 그렇게 오금을 받고 나갔으니까 다른 날보다 귀가가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빗자루를 찾아주었다. 젊은 것들한테야 어떤지 모르지만 닭장집 살림이라는 건 도시에 낯설기만 해서 거처로 옮겨온 지 5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일손이 잘 잡히지 않았다. 어쩌다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라도 나설 참이면 어깨에 걸린 끈을 누군가 잡고 있어서 영락없이 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다 한순간 누군가의 실수로 그 투명한 끈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노인은 가물가물한 눈끝으로 건물 아래쪽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 볼 때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오는 현기증을 느끼곤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일부러 내려다 보지 않으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건 막무가내로 뒤밀어지는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베란다로 나올 때마다 노인은 발밑이 아니라 자신이 어깨에 걸려있는 그 잡히지도 않는 투명한 끈을 쥐어잡기 위해 늘 허공을 더듬곤 했다. 만약 추락한다면 그건 발밑이 꺼져서가 아니라 한순간 그 끈이 끊어져서일 것이었다. 단단히, 보다 단단히 확인하고 쥐지 않으면 안 될 끈이었다. 그런다고 현기증이 무서워 베란다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만날 눈에 보이는 방안만 쓸고 닦으면 뭐래요. 베란다 쪽은 그냥 내버려두고. 지난 여름 어느 날 방송국인지 어딘지 간다더니 왠지 일찍 들어와 그렇게 퉁을 주며 걸레를 잡는가 싶더니 며느리는 이어들어온 아들에게 베란다를 훔치던 걸레를 뒤밀어 보이며 당신도 어디 한번 보라고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도 써지겠나 안 써지겠나 했다. 당신이 집안에 있으면 되잖아. 하고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그럼 나더러 이 나이에 씹사리를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 잘난 누구처럼 감옥살이를 하고 말지. 하고 되받는 것이었다. 그때 노인은 황망간에 쫓기듯 얼른 방으로 들어왔지만 뒷일이 어찌되든 마음만은 아들이 다시 호통을 쳐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이구 지겨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며느리의 거침없는 짜증뿐이었다. 빙충맞은 녀석 같으니라고 애미를 욕하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지은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제 동생까지 대놓고 욕해도 그저 저러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그러니 어떡해. 당신이 참아넘겨야지. 하는 아들의 말소리를 들을 땐 속에서 천불이라도 나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그 잘난 누구처럼 감옥살이를 하고 말다니. 아무리 껍데기만도 못하게 여겨도 그렇지. 그게 어디 시모 앞에서 시숙을 두고 입에 담을 소리던가. 대역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대도 그렇게까지 막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러니 제발 떠밀기 전에 알아서 눈치채고 당신 손으로 짐을 싸 둘째 아들네 집으로 가든가 큰딸네 집으로 가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던가. 둘째는 결혼하면서부터 처가에 들어갔고 큰딸 역시 그 아이대로 어른을 모시고 있었다. LA는 뭐 하늘밖에 있는 땅이라던가요? 비행기표 한 장 쥐고 앉으면 어련히 알아서 가다 올까. 이젠 미국으로 간 작은딸 얘기까지 나왔다. 칠순 노인이야 칠순. 당신은 어떻게? 왜요? 칠순 노인은 미국 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대요. 거기선 뭐 노인들 70만 넘으면 무조건 고려장이라도 시킨대요. 참네.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억지 쓰지 말고 당신이 참으라니까. 아니 억지라니요. 모실 맘 있고 갈 맘 있으면 LA 아니라 모스크바인들 왜 못 가고 못 데려가요. 그리고 미국은 멀어서 못 간다면 같은 서울에 있는 큰 고문에는 또 왜 못 가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노인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더 낫다는 거지요. 사돈 간의 외로운 노인들 서로 동무 삼기도 하고요. 당신은 갖다 붙여도 꼭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끼리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사나? 그 불편은 또 누가 감당하고. 아니 같은 노인들끼리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내외가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쪽도 할머니 혼자고 이쪽도 할머니 혼자잖아요. 암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라니까. 그 후로 아들 부부는 부쩍 싸움이 잦은 것 같았다. 늘 같이 지내지 않아서인지 손주들도 할미를 이웃집 개대하듯 멀뚱멀뚱 쳐다봤다. 아니 오히려 어미 아비 간에 그런 분란이 있는 것도 할머니가 처신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그때마다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신이 젊어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고려정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곤 했다. 얘들아, 예전에 고려적인지 그전인지 나라에 7년 큰 가뭄이 들었단다. 그래 하도 식량이 없어 입이라도 줄이려고 여기저기서 70 넘은 노인을 산에다 내다버리는 일들이 생겨났단다. 그래 어느 집에도 그날 70이 된 노인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생일이라고 있는 식량 없는 식량 긁어 모아 일찍거니 아침을 지어 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지게 얹고 산으로 버리러 갔단다. 그런데 그 집에도 꼭 너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부득부득 지게들을 따라붙더란다. 그래 할 수 없이 데리고 갔는데 깊은 산에 얼마큼 들어가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진지게를 내려놓고 야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하니 너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니? 그땐 그 지게도 내다버리고 오는 게 풍습인지 뭐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않고 지게를 챙기더란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건 놔두고 가는 거다 하니 그제야 그 아가 말하더란다. 이걸 가지고 가야 이 다음 나도 아버지를 내다버릴 때 지고 여기로 올 게 아니야 하고 말이다. 나이도 어린 게 듣고 보니 여간 맹랑하지 않거든. 그래 그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할아버지를 지게 얹고 내려오는데 날이 저물어 길도 잘 할 수 없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소나무 가지가 똑똑 부러져 있더란다. 왜인고 하니 아까 오면서 지게 위에서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걸 부러뜨려 놨거든. 자식은 아버지를 산에 내다버리러 왔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말이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집에 오니까 7년 큰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란다. 하늘이 그 아이 유성에 감복해서 말이지. 그래 고려정이란 풍습이 없어졌단다. 그러니 너 얘기 청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제 그만 자거라. 얘기하느라 어미 힘들게 하지 말고. 그때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냈다기보다는 늘 들어도 재밌다며 아이들이 자주 그 이야기를 청해 듣곤 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도 없이 크는 모양이었다. 그날 일도 그랬다. 좌우지간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어미 아비 간의 싸움 끝에 이쪽 방을 건너다 보며 고등학교 졸업반이라는 큰년이 말했다. 살아온 눈치로 때려 짚어도 할미타지 아니냐는 소리였을 것이다. 애들이 어려도 막내네와 함께 있을 땐 그렇지 않았다. 없이 살아도 아이들은 할미를 따랐다. 옛날 얘기도 곧잘 청하곤 했지만 그 애들에게도 고려장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다. 외가로 간 그것들은 잘 있는지 또 애들 어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부터 5달인가 6달인가 밀린 월세를 제하고 방을 빼던 날 얼마 남지 않은 보증금을 손에 쥐어주며 며느리가 말했다. 길어야 이때예요 어머니.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 나한테는 길잖은 세월이어도 네 아이들한테는 긴 세월을 깨다. 뒀다 옥바라지나 써라. 다시 며느리 손에 돈을 넘기며 노인이 말했다. 그이 나오면 다시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그전에도 애들하고 자주 어머니 찾아뵙고요. 베란다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다 말고 노인은 붉어오는 눈시울을 닦았다. 그러곤 아무도 없는데도 노인은 변명하듯 지는 볕이라도 가을볕은 늘 그렇게 따가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흘린 눈물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이 볕이 짧아지면 이내 겨울이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애들 아비에게 넣어줄 손바지라도 하나 손수지어 마련해야 될 터인데 노인으로선 그 일도 쉬울 것 같지가 않았다. 과묵 간 게 뭐 벼슬이라도 하러 간 줄 아시는가 봐. 손바지까지 당신 손으로 지어 챙겨 입히게. 마치 며느리가 면전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듯 했다. 노인은 더욱 힘들여 베란다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6시에 집에 들어왔다. 막내 기수씨 말고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둘째는 좀 늦을 거라고 5시쯤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동서 건물 좀 찾아봐 달라고 해서 말이죠. 저 이익 보자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우는 근소리 없이 처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 어머니리다. 늦지 말라는 말을 그는 그렇게 전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 큰아버지. 영남이던가 영호던가 제 엄마를 따라온 막내네 큰애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던 개수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 쪽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아, 예. 어머니는 어디 계셔? 함께 인사를 하고 나서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어머니 방에 계시지 어디 계세요? 여전히 찬바람이 도는 소리였다. 애들은? 걔들이 뭐 이 시간에 집에 있겠어요? 하나는 도서관 가고 하나는 학교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에이, 시험 때도 다 됐는데 평주평가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고 아휴 대체 이게 뭔 난린지. 할머니 온 다음부터 명의 성적이 여간 떨어져야 말이지. 이러다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보다 막내 개수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저 왔습니다 어머니. 왔냐?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가만히 앉아 손거스러미를 뜯고 있었다. 어머니가 늘 그곳에 있어온 정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하세요? 그냥 앉아있다. 애들은 안 왔냐? 곧 올 거예요. 둘째는 좀 늦을 거라고 했고요. 네가 욕본다. 어미가 너무 오래 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영숙이 걔는 내일 떠난다면서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 얼굴은 보고 떠나야죠. 나가면 1년 안엔 다시 들어오기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오래 산다. 너한테 험한 꼴 보이고.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너무 오래 살아. 어머니는 거스러미 뜯던 손으로 가슴 앞에 팔짱을 들고 더욱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무척 가볍고도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아니, 무게도 중심도 없이 빈 껍질만 남아버린 한 마리 죽은 거미 같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그는 그런 거미를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지은 변소 천장에서 한 가닥 줄을 타고 내려와 그곳에 다리를 꺾고 앉은 그의 눈앞에 일렁거리곤 했다. 아직 형체가 남아있긴 했지만 손에 쥐면 흔적도 없이 부서질 껍질뿐인 거미였다. 거미는 그래 살다 죽는다. 네가 제대로 못 봐 그렇지. 자세히 보면
그 거미 몸의 새끼들이 바글바글할 끼다. 새끼들이 제 어미 몸을 그래 껍질만 남도록 파먹고 살거든. 그때 어머니는 말했다. 거미는 젖이 없으니까. 엄마도 젖이 없다고 했잖아. 누이 동생 영숙이가 말했다. 막내는 그때 젖먹이였다. 야는 왜 이렇게 즐긴지 몰라? 위에 것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빈젖을 이래 물고 늘어지는지. 막내뿐 아니라 어머니는 남죽으로 5자식을 키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빈젖을 이래 물고 늘어지던 막내는 지금 감옥에 가서 오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며 은연중에 어머니는 이 다음 커서 막내가 다른 것을 물고 늘어지길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우는 나오지도 않는 빈젖을 물듯 꿈같은 삶에 대한 이상을 물고 늘어졌다. 어머니, 이는 어떠세요 요즘? 암주게까지 생각이 이르자 그는 방을 나오다 말고 그렇게 물었다. 아프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뭐 남은 게 있어야지. 주름 때문일까? 아니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때문일까? 여전히 어머니 얼굴에서 연상되는 것은 서서히 말라가는 한 마리 거미였다. 그는 조용히 거미 방에서 나왔다. 큰 누이와 작은 누이가 온 건 7시가 다 되어서였다. 우린 밖에서 만나 저녁 먹고 왔다. 그래 무슨 난리냐? 어머니 한번 모시는 걸 가지고 조스럽는 유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나온 큰 누이가 말했다. 유세는요 무슨. 잘해라 네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그 말을 하며 큰 누이는 흘깃 부엌 쪽을 쳐다보았다. 들었을 법한데도 아내는 묵묵히 그 그릇에 국을 옮겨 담고 있었다. 우리 건 놔두게. 먹고 왔으니까. 큰 누이가 다시 부엌 쪽에 대고 말했다. 드셨어도 같이 조금 더 드시지 그래요 형님? 기수씨가 말했다. 아니야 놔둬. 입줄이겠다고 모이라고 한 건데 그걸 먹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들어와서부터 큰 누이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아내를 긁었다. 그래도 아내는 아직 말이 없었다. 그런데 걔는 어떻게 지낸대? 한번 찾아가 본다 하면서도 동짬을 못 내니. 어떻게 지내긴요. 그 안에서 책이나 보고 뭐 그러겠죠. 책 볼 데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서 책을 봐. 나이 37씩이나 돼가지고. 본다면 또 남들보다 적게 봤을까 봐. 그이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이구 아주 안팎이 나서서 그러지 그래. 거기에 이 집 같지 않아 애들 맡길 때도 확실한데. 형님도 참. 큰일은 큰일이다. 이 집이나 그 집이나 어머니 아들들은 어찌 하나같이. 나도 건너가기 전에 한번 들러본다는 게 그만 못 그러고 그냥 가네. 작은 누이가 변명처럼 말했다. 자자 그만 들어갑시다. 영숙이 니도 들어가고. 네가 잘해 네가. 조선에 나만 모시는 부모를 모시나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나이 든 양반 불쌍하지도 않니? 큰 누이는 나는 모시고 있으니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얼굴이었다. 만약 작은 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아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고모가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당장 그 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그건 아직 오지 않은 둘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둘째가 저쪽 처가에 들어가 있는 걸 아내는 누구보다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늘 앞에서 못마땅해 할 수 없는 게 또 아내의 처지였다. 마음이야 100번. 왜 삼촌이 그쪽 부모를 모시느냐, 모시려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싶지만 그쪽이야 이미 결혼 초부터 그래왔던 것이고 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했을 땐 작은 누이에 대해 어머니를 모셔가라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또 큰 누이에 대해서도 그랬다. 그쪽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긴 하지만 애들 외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는 둘째나 이제 더 모시고 싶어도 모실 방안건 없이
애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린 막내 계수씨 처지보다야 어머니를 밀어앉히기가 한결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문제와 관련하여 둘째는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겁부리 서말도 못 마련해 처가 신세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름 전 작은 누이가 시댁일로 미국에서 건너와 처음 다들 모인 자리에서 아내가 시누이들 들으라는 심사로 평소에 뜻한 사이도 아닌 둘째 동서가 친정 부모 모시는 것만 굳고 자식할 도리를 다한다고 칭찬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또 작은 누이의 도미를 앞두고 가족회의를 열자고 한 것도 내일 당장 누이가 떠난다 해도 이참에 뭔가 확실한 대답을 들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시겠다는 소리만 나오면 아내는 내일부터라도 수속을 밟아 어머니 혼자라도 비행기를 태워보낼 여자였다. 아이고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일찍 온다는 게 늦었네요. 둘째 내외는 8시가 다 돼서야 왔다. 마음에도 없는 말일지라도 지난번 모였을 때 아내가 그 집에 대해서 했던 자식할 도리의 칭찬이 확실히 효과를 보는 모양이었다. 둘째 계수씨는 어머니 방에 들러 인사하는 것보다 먼저 부엌으로 가 설거지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리 주고 형님은 쉬세요. 설거지는 동서고 제가 할게요. 저녁은 먹었어? 예, 형님 댁에 가서 먹자니까 저희가 형님 상 차리기 번거롭다면서. 그만 새살거리고 어머니한테 인사나 올려. 친정에 살아 위아래 구분 못하는 것도 아닐 테고. 큰 누이가 말했다. 그 말에 오히려 송구스러워하는 건 막내 계수씨였다. 아마 친정 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차라리 큰 누이 집으로 건너가게 된다 해도 지금 아내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어머니에게 100번 나을 것이었다. 그동안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함께 있는 동안 그 화는 결국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돌아가곤 했다. 그렇다고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이제 와서 아이 셋을 두고 어머니 문제로 이혼할 작정도 아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참으리라. 어머니가 온 다음부터 그는 아내 대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미적미적 앉았던 자리를 옮겨 방문 쪽으로 귀를 바짝 붙였다. 아들, 딸들과 며느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 방엔 연실을 얹은 접시를 넣어주고 거기선 차를 마시는지 잘그락잘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긴 왔다만. 그래, 어디 큰아들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봐라. 왜 다들 모이라고 했는지. 그건 큰딸의 목소리였다. 낮에도 전화를 해서 큰딸은 어머니는 그냥 보고만 계세요. 내 이것들 버릇을 뜯어 고쳐놓을 테니까. 글쎄 아무 걱정 말고 구경만 하고 있으라니까요. 했다.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에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도 저니까. 큰며느리였다. 그래 말해봐 어디. 막내 삼촌이 자리 없긴 하지만 내일 작은 고모님이 다시 미국으로 가시고 나면 앞으로 형제분들이 다 모일 자리도 없을 것 같아. 이 기회에 어머니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문제라니. 장자가 모시면 되는 거지 문제는 또 무슨 문제고. 큰 고모님 아까부터 그러시는데 화내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누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핑 축 맞은 녀석. 둘째 목소리였다. 여기 동서도 있지만 그동안 막내 삼촌이 어머니를 모셔온 거 저도 며느리의 한 사람으로서 동서인데 늘 미안하게 여겨드렸어요. 그러다 삼촌이 뭐 그거야 다 아는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후에도 몇 달 동서가 애들 둘 데리고 어머님을 모시다 형편이 그렇게 돼 일단은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일단이라니 늦게라도 그러면 된 거지. 뭐 창고에 물건 들여놨나? 일단이라고 하게.
그때 다들 안 모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올케. 그럼 동생하고 올케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 출가 외인인 내가 한 지붕 아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셔? 그리고 영숙이네는 이민 가고 없고 남은 건 창수인데 창수가 지 말대로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정모 계시는 집에 어머니를 모시느냐고. 처가살이는 왜 처가살이에요 그게. 저도 삼촌하고 동서가 그쪽 부모님 모시는 거 늘 좋게 보고 있어요. 딸도 자식인데 모실만 하면 모셔야지요. 아들이 아니지. 그것도 큰아들이 모실만 해서 모시는 건 싫고. 싫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우리뿐이라면 또 몰라요. 삼촌 두 분은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도 고모님도 두 분 계시잖아요. 아들만 자식이 아니라 딸 자식도 자식이고요. 그럼 옳게 얘기는 내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시든가 영숙이네가 미국으로 어머니를 데려가서 모시라 이 말이야? 오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요?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면 몰라. 우리가 이민 간 게 3년 전인데 오빠는 어떻게 어머니까지 미국으로 보낼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둘째 딸이 목소리만 들어도 펄쩍 뜨듯이 말했다. 그러나 큰아들은 진작부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큰며느리가 나서 말했다. 큰 고모님뿐 아니라 작은 고모님도 모실 생각만 있다면 못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섭네 자네. 무서워 사람이.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사람아 길을 막고 물어봐. 지금 자네 하는 얘기가 이제 닿는 건지 아닌지. 백이면 배. 다 자네가 그러다 할 거야. 저는 현재 제 형편이 형편인지라 뭐라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는데요. 이왕 가족 기회를 시작했으니까 말싸움만 하다 끝낼 일도 아니고 하니 형수님 말대로 아들도 자식이고 딸도 자식인데 큰누님 댁부터 한 집 한 집 모실 형편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죠. 오긴 했지만 처음부터 짐을 벗은 둘째 아들이었다. 그래 따져봐 따져보라고. 큰누님은 왜 모실 수가 없다고 했죠? 너 알다시피 애들 할머니가 계시잖아. 할머니가 아니면 그 잘난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라도 내가 모셔. 큰누님 말씀에 대해 형수님 생각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불쌍해서 모실 생각이 있다면 왜 못 모셔요? 그쪽도 할머니고 이쪽도 할머니인데 마음만 있으면 못 모실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나이든 노인들끼리 말벗해도 좋고요. 안 그래요? 저런 저저. 아무래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노인은 눈을 꼭 감은 채 가슴을 뜯었다. 참내 말을 해도 이봐 옳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야? 지킬 법도 지키면서 할도리 하는 거 아니야. 자자, 다음은 형님 댁인데 우린 모셔요. 또 지난 반년 동안 명예공부 방해해가면서까지 군소리 없이 모셔왔고요. 고모님들은 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모 내다버리고 그러는 못된 사람 아니에요. 노인은 문에서 떨어져 흙을 잡듯 방바닥을 짚었다. 오래 살았다. 노인은 너무 오래 살아서 안 봐도 좋을 험한 꼴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막내가 처음 감옥에 갔을 때, 아니지, 그 옥바라지 하고 나서 그 아이가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을 때, 그러곤 다시 감옥에 가기 전에 스스로라도 명줄을 끊었어야 했다. 노인은 그때부터 자신이 자식들의 짐이 되어 왔음을 알았다. 새끼들에게 파먹힐 것 다 파먹히고 나면 거미도 줄에 스스로 목을 걸지 않던가. 노인은 안간힘을 쓰듯 문 쪽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모시겠다고 말할 거면 군수리 없이 모시라고. 어머니 구박도 하지 말고 형편 안 되는 형제들에게 유세하지도 말고. 잠깐만요. 제 얘기 다 안 끝났어요. 모시기는 모시는데 모실 형편되는 다른 형제들 두고 혼자 모시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6개월이면 6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그렇게 돌아가며 모셔요 저는. 모실 형편되는 다른 형제들이라니. 큰고모님 댁은 이미 말씀드렸고
작은 고모님도 모실 생각만 있다면 못 모실 것도 없다고 봐요. 미국에? 어머니를? 작은 딸 목소리였다. 4개월이고 6개월이고 모시세요. 오가는 비용이야 자식들이 모아서 대면 되는 거고. 기가 막혔어 원. 이건 다시 못 볼 거라고 막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막 가다니요. 오히려 지금 막 가는 건 작은 고모님이세요. 그걸 아셔야죠. 자, 그럼 저희 집인데 삼촌네는 안 돼요. 안팎어른이 계신 집에 어떡해. 아이고 큰 힘심 쓰네. 왜 거기도 막무가내로 반년씩 이쪽 저쪽 부모님들 번갈아 가며 모셔야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막내 동서는 지금까지 모셔왔고 또 현재로서는 모시고 싶어도 모실 만한 데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만 결론을 내렸으면 해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고모님 두 분하고 우리가 모셔요. 돌아가면서. 이 사람 보자 보자 하니까 형편이 없구먼. 그래 결론을 내자고. 자네하고 나하고 결론을 내. 옆에 내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저런 등신 같은 놈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끼리 단판을 짓자고. 내 이런 말을 해서 천벌을 받더라도 할 거니까 잘 들어 자네. 하세요 어디. 우리 애들 할머니 내일 모레면 팔순이셔. 지금도 건강 안 좋으셔서 오래 못 사셔. 못 사시긴요. 전에 보니까 어머니보다 더 정정하시던데. 며느리의 얘기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을까마는 쉽게 세상 뜰 것 같지도 않더라는 말일 것이다. 이젠 말 나오다 사부인의 명 재촉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 아무리 막가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듣기나 하라니까. 그러니 앞으로 1년이든 1년 반이든 그동안만 자네들이 모셔. 그 다음 모셔가지 말래도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까지 모실 테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딱 기한을 정하자고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요. 아 그래 1년 반으로. 아니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 하는 거를 봐선 자네도 그렇게는 기다리지 못한다고 할 테고 1년으로 하자고. 그동안 그분 안 돌아가시면 내가 두 분을 한 지붕 아래 들여놓니 있더라도 두 분을 모실 테니까. 그리고 말란 김에 동생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이런 등신 같은 이라고. 내일 모레 나이 50 되는 놈이 옆에 내 하나 휘감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떠니? 그래 하다 안 되면 이혼하고 만원하니 있더라도 그렇지. 전화하준 어머니 내치는 년을 끼고 돌아? 아이 누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둘째였다.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그리고 너도 그래. 이 녀석아. 저 사랑받지도 않은 게 누이들이라고 끌어들이자고 널 칭찬하며 봐주니 그저 고맙습니다 소리밖에 안 나오니? 에라 이놈아. 나이 40이 넘도록 처가 말뚝에다 절이라고 사는 주제에. 누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수님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던 거고. 아니요 삼촌. 오늘 얘기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으니까 약속만 지킨다면 뭐 저는 무슨 말을 들어도 좋아요. 제 인생 고모님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고모님 인생 제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노인은 거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누가 모시겠다든가 모시지 않겠다든가는 이미 상관밖의 일이었다. 사부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귓속이 웅웅거려 더 듣자고 해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벽 쪽으로 돌아온 노인은 다시 껍질만 남은 거미처럼 옹송거리고 앉았다. 아무런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온몸에 졸음이 매달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앉은 채로 노인은 졸음 속으로 이제까지 들었던 말들을 밀어넣었다.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며느리는 이미 방송국으로 나간 다음이었다. 노인은 자리를 걷고 일어나 안방 옷장에서 아들의 내복 중 두터운 것으로 한 벌 골라 꺼냈다. 그러고는 집을 나오다 아파트 입구의 공중전화 앞에 멈춰섰다. 생각대로 전화는 사부인이 직접 받았다. 딸들은 지금 공항에 가 있을 것이었다. 접니다 사부인. 아이고 저는 또 누구시라고 귀한 안부 주셨습니다. 사부인 건강하시지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식들 효도도 받으시고요. 그럼요. 건강하셔야지요. 아무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온 노인은 겨우 방향을 잡고는 전에 아들이 갇혀있던 감옥 쪽을 향해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이순원 작가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1988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나딸로 등단했습니다. 장편소설로 우리들의 석기시대,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에덴에 글을 보낸다, 숫에 그 물빛 무늬, 미혼에게 바친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 있고, 소설집으로 그 여름의 꽃게, 얼굴, 말을 찾아서 등이 있습니다.